자, 장기적 관점, 포트폴리오 설계, 적절한 종목 수는 몇 개인가? 피터 린치는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그 분야를 진짜 잘 알고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전망을 발견했다고 판단하면 해당되는 종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래요. 이게 한 개든 12개든 상관없이 이 찾은 종목을 내가 진짜 잘 알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을 전문화해 해가지고 회생주나 자산주나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까지 하고 보유할 수 있고 여러 개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종목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특별한 정보에 따라 한 개 정도만 포함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이거는 지피지기, 나의 투자 스타일과 나의 성향에 잘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분산 투자가 좋아 라는 얘기를 듣고 분산 투자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을 모아 나누면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종목만 보유하는 것은 비추천하는데요. 이유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종목에 다 몰빵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선택한 종목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뭐 갑자기 정부 정책이 원전을 이제 폐기한다, 이런 정부 정책을 나오면은 두산중공업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면은 정말 큰 낭패를 받겠죠. 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소규모 포트폴리오라면 3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을 보유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10루타 종목을 찾는다면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10루타 종목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유망한 여러 고성장주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실적은 뜻밖의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다.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내 전략이란 피터 린치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피터 린치는 보통 10에서 20%는 대형 우량주에, 또 다른 10에서 20%는 경기순환주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회생주에 투자했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성장주는 2에서 4%를 투자했고요. 피터 린치가 보유한 종목 수는 1,400개나 됐지만 펀드 자금의 절반은 이 중에 100개에 들어가 있었고, 또 3분의 2는 200개에 배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잡초에 물을 주는 격. 이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마치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기계적인 반응으로 오른 건 팔고 내린 건 홀딩, 또는 오른 거는 그대로 두고 내린 건 파는, 이런 기계적인 거는 마치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해요. 정말로 주가의 현재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의 기본 가치를 찾아야 된다. 주가는 반영한다라는 건 착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주가는 회사의 전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날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기계적인 반응보다는 일단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를 하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대형 우량주의 주가가 내가 기대하는 최대 수익률이 40%를 상승했고, 이 회사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앞으로 기대할 바가 없고 이제 다른 더 매력적인 싼 대형 우량주가 있다면은 그냥 오른 걸 팔고 싸진 거를 사라고 해요. 적절한 수익을 얻으면서 대형 우량주를 몇 차례 교차 반복하면은 이게 오히려 4루타 400%를 찍는 그 회사를 발견하는 것보다도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피터 린치의 경우 고성장주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는 고성장주의 경우에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렇다 할 장애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은 이 종목을 보유한다라고 해요. 어떤 고성장주가 주가가 50% 상승했지만 스토리가 이상하고 또 다른 고성장주의 주가가 내렸거나 보합이지만 스토리가 나아지고 있다면 주가가 상승한 고성장주를 팔고
스토리가 개선된 고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경기순환주와 회생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기본이 나빠지고 가격이 오른 종목에서는 빠져나와 기본이 좋고 가격이 내려간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해요. 매매의 최적 시점. 피터 린치는 우선 강조합니다. 투자의 최적 시점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경험해보니까 헐값에 살 수 있는 두 종류의 기간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연말 절세 매각 기간, 즉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건데요. 가장 심각한 주가 이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래요. 보통 코스피도 보통 10월에서 12월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올해만큼은 예외였죠.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공제 손실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세금 내는 거랑 내가 지금 손절하는 거랑 계산해 보면은 세금 내는 게 더 크고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가에 상관없이 팝니다. 그리고 기간 투자자도 연말 평가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고 해요. 이런 매도 행렬은 주가를 끌어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죠. 올해 3월 대폭락. 코로나 대폭락 이런 몇 년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 발생하는 붕괴가 있대요. 폭락, 거품 붕괴, 하락, 대폭락. 뭐 가까이는 조금 소소하게 한일 무역 전쟁도 있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중국 사드 배치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이럴 때 세일할 때 사면 아주 좋죠.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 매도 시점에는 매도가 더 어렵다고 해요. 진짜로. 이제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래가지고 페타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특정한 방법으로 명백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은 외부 경제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요. 뭐 유가가 하락하면 오일 회사는 영향을 받지만 의약 회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명확하다면은 그 주식을 파는 시점도 명확해진다고 해요. 내가 산 이유가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다면은 팔면 되겠죠? 그래서 저성장주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피터 린치는 매입한 저성장주가 30에서 50% 상승하면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기본이 악화되면 매도한다라고 해요. 그 밖에도 매도 신호는 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하락, 신제품 개발 안 하고 연구 개발비 지출 삭감, 노력하지 않는 걸로 보임 회사가.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관계없는 회사 두 개를 막 사들여. 그리고 또 살려 그래. 그리고 민수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 수익률이 별로 안 높아. 이러면은 저성장주를 팔아버린다고요.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주끼리 교체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대형 우량주로 단기간에 10루타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고 그냥 주가 수익 비율에서 정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매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매도 시도는 이제 신제품 실적이 별로 안 좋거나 다른 신제품이 출시되기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제 다른 회사는 퍼가 낮은데 이 회사는 높을 경우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원이 없을 때 회사의 25% 차지한 주요 사업부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을 때 회사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지금의 원가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원가 절감이 어려울 때 경기 순환주 매도 시점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경기 상승 순환이 끝나기 전이에요. 근데 이 시점을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전부터 매도할 수 있고 6개월 전부터 매도할 수 있고 꼭지에서 매도할 수 있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대요. 경기순환주는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경기순환의 막바지 시점이 최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 원가가 상승하거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회사 용량 증설에 돈을 쓴다거나 뭐 재고가 쌓인다거나 그럴 경우 뭐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매도를 하라고 하네요. 노사 관련이나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 회사의 낡은 공장 같은 거를 이제 새 공장을 짓기 위해 자본 지출 예산을 늘리거나, 회사는 원가 절감에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외 제조업체와 경쟁하기 어렵거나, 이럴 경우에 경기순환주를 팔라고 합니다. 고성장주 매도 시점. 여기에서 핵심은 잠재적 신유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투자자가 고성장주에서 지켜봐야 할 요소는 고속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는 경기 순환주와는 달리 고성장주는 주가 수익 비율이 계속 높아져요. 지금도 퍼 100, 1400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매도 시점은 지난 분기에 동일 점포 매출이 3% 감소, 신규 매장 실적이 실망스러움, 고위 임원 두 사람이 핵심 직원 여럿을 경쟁회사로 옮겨버리거나, 경쟁회사로 옮겨간다거나, 회사가 요새 쇼만 하는 것 같다거나, 보여주기식,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이익 성장률에 비해 이럴 때 매도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생주 매도 시점이나 자산주 매도 시점도 이런 식으로 쭉 적혀져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바닥에서 잡을 수 있어.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 오르지 못할 거야. 고작 주당 3달러야. 어차피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결국 회복될 거야.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걱정 없어. 공익사업주는 안정적이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꽁 대신 닭이라도 잡자. 주가가 올랐네. 내 말이 맞잖아. 주가가 내려서 내가 틀렸나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 의미가 없는 생각들이죠. 그쵸?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약간 투자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하면 된다. 선물 옵션 공매도. 피터 린치는 선물 옵션의 원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대요. 왜냐면은 길고 지루해서 설명해도 몰라. 어려워. 그냥 어차피 안 듣는 게 나아. 저도 비슷한 마인드입니다. 더 많이 알면 거래하고 싶어질지도 모를 수 있어. 뭐 바코드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가끔 재밌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완전 도박이죠. 피터 린치도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피터 린치가 모르는데 이거 저는 안 할 겁니다. 여튼 그렇고요. 전문가 5만 명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 1960에서 90년대 주식 폭락 폭등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시장 예측은 그 누구도 못하고 변동성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임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챕터, 장기적 관점 요약 챕터를 요약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걸 다 일일이 말하면은 목이 아프니, 그리고 분량도 길어지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블로그 링크를 가셔서 읽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